안녕하세요. YJ입니다. 네. 오늘은 이번 시간은 프라이빗 크레딧 주로 그동안 많이 했었던 다이렉트 랜딩이 그동안 많이 했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지만 이 이후에 이제 무엇으로 좀 한 칸씩 넘어가야 되나 해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Asset Based Financing이라는 녀석이 있고, 사실 새로운 개념은 아닌데 이쪽으로 이제 어쨌거나 시장 수익률이 점점 내려가면서 조금 더 수익률이 높은 또 다른 무엇인가를 다이렉트 랜딩에서 좀 더 확대하고자 할 때 나오는 녀석이 Asset Based Finance여서 이 녀석까지 포함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들어가시죠. 네, 지금 어떤 코퍼레이트과 논코퍼레이트 자산의 분산 효과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대부분의 여기서 이렇게 프라이빗 마켓에서 다이렉트 랜딩이라는 녀석이 있고 이게 지금 다이렉트 랜딩이 이제 기존의 전통적 자산인 본드와 에코티 쪽 말고 이 녀석은 지금 이런 글로벌 에셋, 약간 에셋들, 어떤 인프라이스, 트랜스포트, 코어 인프라, 아시아 퍼시픽 코어 리얼 에스테이트, 유럽 코어 리얼 에스테이트, US 코어 리얼 에스테이트, 이런 녀석들과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낮게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 대부분의 지금 자산군들이 그러니까 해외 사모대출, 프라이빗 뎃, 이 부분이 대부분 다이렉트 랜딩에 쏠려 있는데, 이 자체를 좀 분산하고자 한다면은 이제 코퍼레이트성, 기업 경기 연동되는 코퍼레이트성 다이렉트 랜딩에서 이제 어떤 에셋, 리얼 에스테이트나 인프라나 트랜스포트가 어떤 에셋에서 현금 흐름이 창출되는 기업 경기, 코퍼레이트 경기와 좀 상관없는 그런 녀석을 투자하는 경우가 오히려 분산 효과가 대체 투자 내에서 좀 더 있을 것 같다는 의미에서 이런 자료를 넣었고요. 네, 다음요. 네, 보시면은 그럼 이제 어쨌거나 우리가 프라이빗 크레딧에서 좀 더 지금 한다면 뭘 할까? 다이렉트 랜딩만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니? 라고 한다면 타입별로는 일단 지금 코퍼레이트성이냐 넌 코퍼레이트성이냐로 크게 갈려요. 그래서 기업금융 관련해서는 다이렉트 랜딩이랑 좀 더 후순위인 메자닌 랜딩, 어떤 특별한 상황에 대한 또 투자, 기업을 상황에 맞춰서 뭐 M&A든 어떠한 긴급히 자금이 필요하던 그런 스페셜 시츄에이션에 대한 기업 투자인 스페셜 시츄에이션, 그리고 약간 NPL성인 디스트레스드 뎃과 그리고 뭐 VC, 벤처에 대한 대출 투자인 벤처 뎃, 전부 다 어떤 기업 경기와 관련된 투자이고요. 그것과 다르게 아까 앞에서 말했던 얼터너티브 대안 투자, 그건 사실 non corporate 투자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건 asset based finance가 약간 기업 경기와 좀 다른 non corporate 투자라고 할 수 있어요. 보시면은 일단 타입별로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그럼 전략별로는 어떻게 하니? 이건 사실 칼같이, 부동산은 좀 칼 같은데 여기는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해석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일단은 코어 인컴 스트래티지, 제일 선순위 위주로 그냥 이자 수익 위주로 제일 안전하게 가는 녀석이 코어 인컴 스트래티지로 당연히 다이렉트 랜딩만 위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인핸스드 인컴, 조금은 리스크 테이킹을 좀 더 해서 인컴을 좀 더 인핸스 해보자, 좀 더 업 해보자 라는 것이니까 그럴 수 있으면 하는 게 이제 메자닌을 조금 섞어서 하는 것이고, 사실은 뭐 현재 시점에서는 쉽지는 않죠. 요즘 아직도 기업 경기가 좋아지고 있지 않고 불확실성, 트럼프 덕분에 불확실성도 올라가고 있고 관세 올라가면서 무역에 대한 이슈들, 기업 경기도 악화될 수 있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게 있어서 사실은 메자닌까지 확대하는 건 부담스럽긴 해요. 그래서 색칠한 게 오퍼튜니스틱 스트래터지라는 건 사실 이거는 어떤 시장 비효율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알파를 추구하는 거라서 좀 폭넓은 전략이긴 해요. 그래서 이것도 위험한 거 아니냐면 위험할 수 있죠. 이것도 메자닌을 할 수 있고 스페셜 시츄에이션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오퍼튜니스틱도 디렉트 랜딩 가지고도 또 이 안에서 또 어떤 좀 더 자기 전문 분야를 투자하거나 뭐 그런 부분에 그런 오퍼튜니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전략 중에서도 어느 정도 선순위 베이스 전략도 있어서 혹시 이제 한 칸 정도 살짝 기존의 코어 인컴 스트래터지에서 확대한다고 하면은 오퍼튜니스틱 스트래터지 중에서 좀 안전한 애들 위주로 하면 살포시 확장하는 개념을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존의 타입별로는 다이렉트 랜딩에서 아까 분산 효과를 고려해서 에셋 베이스드 파이낸싱을 살짝 넓혀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까 타입별로는 보면은 지금 뭐 다이렉트 랜딩은 미들마켓 기업에 대한 선순위 대출, 선순위죠. 선순위 변동금리인 거고요. 메자닌이랑 다 얘기했고, 에셋 베이스드 파이낸싱은 금융자산, 어떠한 에셋을 기본으로 리스트료, 계약에 의해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나 실물 자산들에 의한 캐시플로우를 기본으로 해서
파이낸스 하는 기업 경기와 좀 큰 상관이 없겠죠. 담보가치, 담보 현금 흐름에 근거한 넌 코퍼레이트성 그런 투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수익률도 수익률이지만 기존의 코퍼레이트성 투자에 대부분 요즘에 쏠려 있기 때문에 실제 그런 대출 군에 있어서의 군 내에서의 좀 분산 효과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부적으로 Asset Based Finance를 보면은 사실 새로운 기준은 아니에요. 이거는 저희가 최근에 2022년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다이렉트 렌딩이나 뭐 레버리지론이나 이런 좀 퓨어한 투자권, 약간 대체 투자가 아닌 기업 투자 같은 녀석들을 많이 했는데 그 전에 과거에 많이 했던 게 사실은 이런 거죠. 항공기 금융, 뭐 기차도 있죠. 어떤 유동자산 관련 금융이나 인프라도 여기 있을 거고요. 뭐 부동산 관련 대출도 있죠. 그런 녀석들 좀 포괄적이긴 한데 기존에 어떤 에셋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을 가지고 에셋에만 딸랑 투자하는 게 보통 에셋 베이스드 파이낸스고 그 에셋 자체의 어떤 능력에 의해서 모든 결정되는 거지 뭐 기업 경기랑 아주 크게 연관이 있지는 않는 그런 녀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분류하자면은 어떤 코퍼레이트성 크레딧과 얼터너티브 크레딧, 그러니까 넌 코퍼레이트성 크레딧이 있을 수 있고 그 녀석 중에서도 코퍼레이트 크레딧은 퍼블릭, 실제 퍼블릭한 녀석은 뭐 BSL이나 CLO 같은 녀석이 상장 BSL이겠죠. 있고 다이렉트 렌딩이 있을 수 있고 여기까지가 코퍼레이트이고 프라이빗인 녀석 중에서 넌 코퍼레이트는 이제 에셋 베이스드 파이낸스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 이거는 특징은 뭐 이런 녀석이 많다지 무조건이다는 아니고요. 그래서 보통 항공기 금융 같은 게 이렇죠. 보통 5년 대출이면은 우리가 그 코퍼레이트성 대출은 그냥 이자만 똘롱똘롱 받다가 마지막에 원금을 다 받아야 돼서 만기 시점에 어떤 뭐 자산을 그러니까 전체 뭔가를 왕창 매각을 하던 총액을 리파이낸싱을 하던 원금 전체에 대한 리스크가 마지막 해에 쏠리는데 보통 에셋 베이스드 파이낸싱은 뭐 100%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처럼 원금도 계속 상환해 나가는 구조다 보니까 마지막 해에 노출되는 리스크량이 기존의 코퍼레이트성보다는 훨씬 낮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원금이 상환된다는 얘기는 듀레이션이 보통 가중평균 만기가 얘는 5년일 거죠. 원금이 하나 상환 안 됐으니까. 근데 얘는 뭐 한 3.5년 이런 식으로 듀레이션도 짧아지니까 뭐 숏 듀레이션에 따른 또 장점도 있어요. 물론 롱 듀레이션이 필요한 기관들한테는 이게 단점일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건 숏 듀레이션이다. 숏 듀레이션이어서 장점이다기보다는 일반적인 코퍼레이트 론보다는 좀 숏 듀레이션인 느낌이 있다. 원금 기준으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Asset Backed Financing의 주요 이슈사항을 보면은 어떤 게 있어요? 일단 진입장벽이 있는 거죠. 약간 스페셜리티가 있는 그런 자산군들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해당 전문 인력이 필요한 거고 뭐 그 에셋을 관리하기 위한 뭐 인프라가 내부적으로 운용사 내부적으로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신규 진입 시 초기 비용 운영 리스크 이슈도 있는 거지. 결국은 이런 앞에 이런 진입장벽이 있으니까 다양한 운용사 다양한 상품 공급이 어렵겠죠. 그래서 운용사가 많지 않다 보니까 뭐 먼저 들어와 있는 운용사들은 차별화가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고 어쨌거나 많은 운용사가 있지 않아서 충분히 고를 수 있지는 않다는 게 또 단점일 수 있을 거고요. 같은 얘기지만 담보회수 관련 법적 복잡성 어떤 것이 결국은 에셋을 근거로 파이낸싱을 한 거고 잘못됐을 때 그 에셋을 처분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 대한 정보, 지식이 필요한 거고요. 그런 프로세스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회수율 극대화를 위해서 어떠한 다양한 법적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결국 그러니까 전문성 높은 인력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법규에 대한 철저한 이해도 필요하고요. 이런 게 이해가 됐을 때 선제적으로 본인한테 유리하게 뭘 놓칠 수 있지 않게 계약을 반영하는 것도 또 이런 전문성 인력들이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그래서 북미 시장에 집중돼 있대요. 현재로서. 왜냐하면 유럽은 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유럽은 국가별로 법이 너무 다양하고 복잡성이 높으니까 사실 좀 너무 어려운 거죠. 손이 많이 가는 거고 그래서 많이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북미 시장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장점은 아니겠죠. 뒤에 이제 그래서 유럽으로 가면 또 약간 비교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올 건데요. 바로 보시면은 향후 전망은 전통적 기관이 은행과의 파트너십 확대. 기존에는 은행들이 주로 이 부분 했었는데 은행들이 이제 바젤 규제가 강화되고 하면서 리스크에 대한 좀 익스포저를 줄여야 돼서 이 부분을 계속 줄이고 있지만 그래도 기존에 큰 은행들이 특히 유럽 같은 경우가 기업 간의 연결고리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얘네의 연결고리를 이용해서 하는 게 당연히 유리하니까 은행을 같이 연결해서 은행과 협업을 해서
실질적인 투자는 이제 프라이빗 크레딧 쪽에서 하고, 어쨌거나 컨택 포인트든 뭐든 기존의 뭐 검토 시스템이든 이런 것은 은행을 써서 좀 협업을 하는 게 계속 부상하고 있을 거다. 그런 거고요. 아까 말한 유럽 시장이 확대 여력이 많다. 왜냐하면 복잡해서 많이 못했으니까. 그런 부분이고요. 투자자들의 니즈도 확대되고 있다.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코퍼레이트 성격의 대출에 대한 분산 효과를 어느 정도 줘요. 사실은 에셋 베이스드 파이낸스니까 에셋에 붙어있는 파이낸스다 보니까 에셋의 장단점에 따라 캐시플로가 흔들리는 거지, 뭐 밖에 기업 경기나 이런 거 흔들리는 거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분산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보험사 등 일부 경우는 에셋 베이스드니까 어떠한 담보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리스크 비율에 유리한 점이 있나 봐요. 그 일부 기관들은. 그래서 또 이걸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일단 이번에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안녕.